오늘 수요 책방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삶의 믿음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일반 서적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치 사회학 책인데요. 2018년에 출발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다니엘 지블렛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공동 저작한 책인데 2018년도 미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참 혼잡할 때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도 상당히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치사, 정치 배경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총체적인 이 일반 제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붕괴되며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읽지도 않을 책이고 무엇보다 읽더라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제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정치사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긴 구체적으로 어느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를 쭉 언급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뭐지? 하고 좀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 조사량도 엄청 방대하고 한데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민주주의 제도가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개신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장로교회 사람들은 이런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제도의 시작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운 사람은 장 칼뱅의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보다 좀 나이가 어리긴 했는데 그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칼뱅의 영향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가 튜더 왕조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헨리 8세가 바로 튜더 왕조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영국 역사상 왕권이 가장 강했을 때가 바로 튜더 왕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존 낙스는 그 유명한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자, 메리 여왕은 가톨릭 교도였고 엘리자베스 1세는 성공회 교도였습니다. 둘 다 국가의 왕이 종교에 간섭해서 교회를 통해서 민중을 통치하는 이 과거 중세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16세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운 존 낙스가 우리 교인들의 대표로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의 시스템의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공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의 역할하는 교회가 더 이상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정해주는 그런 교회 대표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의 대표를 임명해서 회중의 대표가 교회를 운영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거칠게 비유하자면 우리 쌍용동 동사무소가 지금부터 우리는 저 구청 말 안 들을 거예요.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반팀 세워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탄압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로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청교도, 퓨리탄인데 퓨리탄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그리스도교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국가가 교회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장로교회가 됐든 감리교회가 됐든 침례교회 같은 회중교회가 됐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특히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미국의 개교회주의적인 성향이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적용됐죠. 그래서 이런 한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부터 미국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역사까지 이건 사실 교회가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통해서 교회의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에 의한 통치, 이것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그 한계점도 명확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책은 미국의 현실 정치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복잡한 역사를 쭉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법을 어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 정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거나 혹은 법이 정하지 않은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 이 말이 사실 이 책의 거의 알파와 오메가 같은 거예요. 이 책은 사실 이 주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든 의회 권력이 됐든 대법원, 그러니까 법 권력이 됐든 이 삼권 분립화에서 각자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력을 발휘했을 때, 혹은 법이 정하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해 관습법적인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허물어뜨릴 때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붕괴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칠레, 베네수엘라 이런 여러 나라들의 예를 들면서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독재자가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권력의 이 제한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꽤 두꺼운 거예요. 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그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도 사실 그 출발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바로 선동질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죠. 히틀러는 국민의 거의 90%의 지지를 받고 총통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받아 선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제도를 망쳐가는가, 그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노골적 형태의 독재로 인해 파괴되지 않는다. 그 붕괴는 대부분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의 붕괴를 이끄는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느 정파,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들, 즉 대중을 잘 선동하고 대중에게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서 대중의 힘을 얻어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류의 정치인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령 대다수의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특히 외부에, 공동체 외부에 적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외부의 적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서,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남북 전쟁에 일어난 원인이 결국 흑인 노예 제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군이 이겨가지고 흑인 노예는 법적으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흑인과 백인 사이의 불평등이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을까요? 남북 전쟁은 19세기 아니죠, 19세기 그죠? 19세기 초에 일어난 전쟁인데 왜 이렇게 긴 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남북 전쟁에서 지고 나서 남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령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헌법에 따라서 그거를 제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흑인들이 문맹이 워낙 많으니 투표 제도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투표하게끔 그렇게 투표 제도를 바꿔놓으니까 남북 전쟁 끝난 직후 흑인들의 투표율이 약 90%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 남부 쪽에서 계속해서 투표 제도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다 보니
나중에 1870년대 후반쯤 가면은 흑인들 투표율이 불과 10몇 년 만에 0%까지 떨어집니다. 헌법이 그렇다 해도 밑에 하위 법령에서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조리 바꾸니까 결국 흑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끔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과 차별이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백인들이 흑인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을 위협할까 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했던 정치인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중들이 원하는 건 대부분 이기적인 거나 결과적으로 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설령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혼나게 되거나 등을 돌리게 되거나 혹은 뭐 돌을 맞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등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대중 선동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은 그런 거 옳고 그름, 정의와는 관계없이 대중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선동질을 하니까 극단주의자들은 그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점차 붕괴를 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긴 책을 가질 것 없이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다 짐작할 수 있는 바죠. 자,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운명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국민이 민주적 가치를 지지한다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것이나 전제주의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민주주의는 곧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 이런 입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잠재적 대중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며 그들은 대중의 감성을 건드리며 마침내 정권을 장악한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의 위기가 나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저자가 말을 한 뒤에 이제 후반부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 즉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규범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적 자제를 뜻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정당의 자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자, 이것을 한 가지씩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예의 지키기, 상호 관용의 원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 쪽에 국민의힘당이 있고, 그리고 진보 쪽에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자, 만약에 국민의힘이 싹 다 사라지고 더불어민주당이 300석을 차지하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 사라지고 국민의힘이 300석을 차지하면 이 나라는 바르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민주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경기입니다. 때로는 이쪽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쪽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쟁하는 기준은 이쪽이 잘했을 때 국민들이 이쪽을 지지하고 저쪽이 잘했을 때 국민들이 저쪽을 지지함으로써 서로 잘 되게끔 하는 선의의 경쟁 체제,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기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독재주의와 그리고 독재주의에 따른 타락과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결론이에요.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권 국가가 그렇잖아요. 선한 왕이 집권해서 왕이 왕창 권력을 가져가면 그 나라는 부흥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악한 왕이 등극해가지고 그 왕이 나라 말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서 별 얘기를 다 하네 진짜.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고려사를 쭉 보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공민왕 같이 좋은 왕이 있을 땐 나라가 잘 되다가 공민왕 말년에 가서 공민왕이 헷가다가니까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고, 이렇게 왕 한 명에 의해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 이런 나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하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나라를 만든 게 조선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태종 이방원과 서로 싸운 겁니다. 이방원은 아니야, 그래도 왕권이 필요해 라는 입장이었고, 정도전은 아니야, 신권이 더 강화돼야 이 나라가 유지 존속될 수 있어,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방원이 정도전을 때려 죽인 거죠.
조선의 근간을 만든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면 그에 대한 견제 세력이 없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붕괴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붕괴되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무한히 이어가는 경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경기가 이어지려면 선수들은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사람처럼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팀이 떠나면 더 이상 경기는 없다. 자, 우리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던 간에 결국 이 나라를 좋게, 선하게, 바르게,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때로는 파트너요, 때로는 경쟁자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이런 정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선거를 보면 선거철이 되면 이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싸우죠. 어쩌면 지지자들이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선동가들이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힘입은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 또 부추기는 게 이제 방송 미디어의 새로운 발달. 과거에는 이제 공영방송만 있었지만 지금은 유튜브 매체라든지 다양한 매체가 등장해서 이런 극단주의자들, 선동주의자들이 활동하기 훨씬 좋아졌죠. 저도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서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만 진짜 말을 듣다 보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학력 보면 서울대 나왔고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이 정말 저 말을 믿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협하고 옹졸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 자세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을 가리켜 너희가 민주주의 파괴자다. 이쪽은 이쪽 가리켜 너희가 민주주의 파괴자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한 그들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누가 선후 관계와 관계없이 이젠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호 존중의 원칙, 예의를 지키는 원칙이 회복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자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는 제도적 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법을 잘 지킨다는 것과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책에서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법치주의가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겁니다. 법치주의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은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치주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하지 않은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고 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행사하겠다 해도 그는 법치주의를 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때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뭐냐면 바로 미국 대통령 제도였어요.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2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한 거죠.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워싱턴 대통령에게 이제 3번째 선거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 당시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서부터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은 왕정 국가였고 그 당시 유럽이 다 왕정 국가였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대통령 제도를 선택한 나라가 미국이었고 미국 사람들은 최창기에 그 대통령의 모습과 왕의 모습을 굉장히 비슷하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단지 그들이 선거로서 선출하는 것만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임기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몇 번만 나와라 이런 제도에 대한 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지 워싱턴이 2번 이상 하는 건 안 돼 해가지고 재선만 하고 내려온 겁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3선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도 아무리 인기가 많았어도 우리 초대 대통령이 2번밖에 안 하셨는데 내가 그거 어기기 좀 그래 해가지고 그 좋은 선례를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좋은 선례가 무너진 게 언제냐? 1940년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해가지고 3선 연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3선 연임을 막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는 이제 명분으로 내세운 게 지금 2차 세계대전 중이고 대공황으로 국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뭐 법에 정한 바도 없고 내가 3번 나갈게 해서 그래서 3번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 이런 거 혹시 얘 같은 애 또 나올지 모르니까 법을 바꿔야겠다 해서 헌법을 수정한 거예요. 대통령은 2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만약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거를 재선 연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한 번 했다가 떨어졌으니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헌법이.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규정해 놓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관례와 전통으로 남겨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붕괴를 이끄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법이 정한 게 없잖아. 나는 법이 정한 모든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너무나 좋은 예가 먼저 이것부터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말이에요. 상호 관용 및 자제의 규범이 무너질 때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도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정당이 서로를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할 때 정치 갈등은 심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패배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 패배의 대가가 심각한 절망일 때 정치인들은 자제 규범을 포기하려는 유혹에 넘어간다. 헌법적 강경 태도, 법이 정한 권력의 한계치까지 사용하고 정하지 않은 것은 무한히 사용하는 관용의 규범을 허물어뜨림으로써 경쟁자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키운다. 이로써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뭐냐?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가 언제 생겼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겼죠. 그것도 그때 누가 요구했냐면 그 당시 보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게 인사청문회 제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함으로써 그냥 아무나 장관 임명하지 않고 먼저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야, 이 사람은 보류해줘라고 하면은 보류해주는 게 좋은 전통이겠죠. 그런데 법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설령 국회가 보류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항상 그런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를 존중해서 내가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다가 마침내 우리나라도 이런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대통령의 임명권 남발이 계속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거부권 사용까지. 근데 이건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면은 이쪽도 이제는 이건 정말 안 받아주는구나.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타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도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차피 법이 정한 테두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법안 가지고 올렸다가 취소했다, 올렸다, 취소했다, 올렸다, 취소했다 하는 이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무척이나 오래된 것이죠. 자, 어제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법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저 관례와 전통이죠. 관례와 전통이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안 지켰잖아. 나도 안 지킬 거야. 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런 반복되는 사건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누구를 대통령 잘못 뽑아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혹은 야당 대표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저급한 공격용 언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가 있냐? 그 뒤에서 쟤네 죽여라 라고 선동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동가와 극단주의적인 지지자들, 그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것이 이 책 다음에 나왔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제가 그것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그것의 활용, 즉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당의 자정기능 활성화를 해야 이런 극단주의적인 선동과 기질의 정치인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직이다. 그들은 사회적 거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들은 극단주의 세력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더라도 극단주의자를 고위직 후보로 공천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정당 정치인들은 급박한 순간에 민주주의와 국가를 당의 이익보다 앞세우고 또한 유권자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 이것은 저자가 이제 책에서 하는 말이지만 결국 정치도 엘리트주의, 귀족주의,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런 걸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원하는 사람이 무조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설령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 당의 대표로 뽑을 수가 없어요 라면서 거절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엘리트주의자들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인기끈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국가를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나는 책임의식을 갖고 이 일을 하겠다. 그런 정당의 자체 기능, 자정 기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극복해서 평소에 그 선한 의지, 그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장로교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자신도 장로라고 밝힌 이후에 장로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의 헌법이 말하는 바와 같은, 자, 목사를 설교하는 장로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치리하고 행정하는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당회죠. 이게 결국 나라로 치면 국회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에는 각자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와 또한 이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인도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장로교회 제도의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뽑혔는데 장로에게 맡은 바 뭐냐? 그 의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생각, 너희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귀족주의적인 생각, 노블리스 오블리주적인 생각, 이렇게 바꿔 말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깔뱅이 생각했던 교회 대표자 제도는 바로 이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깔뱅은 이제 교사와 집사와 장로 이것을 따로 구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교인들의 대표를 세울 때 첫 번째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지금 거의 신학생들 수준으로만큼 성경 공부를 시켰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직분자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의식을 굉장히 강요했고,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바로 아웃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교회를 운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로 뽑혔으니까 그때부터 네 맘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족주의, 이것이 바로 엘리트주의인 겁니다. 거만하게 어떤 교만하게 이렇게 행동하라 그런 의미의 엘리트주의, 귀족주의가 아니라 뽑힌 자로서, 앞에 선 자로서, 지도자로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오늘날 교회에 저는 바로 이런 엘리트주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헐뜯기 위한 그런 장로제도의 문제점, 신뢰들을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갔고.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시끄러운 교회 있어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목사 한 명이 정신이 헷가닥 나가서 시끄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맡은 자들, 장로와 같은 자들, 대표자들, 직분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 조금씩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결국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교회 민주주의에도 위기가 오는데, 선한 좋은 전통을 회복해야 되고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도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장로님들 중에
젊은 목사한테 반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장로님들, 신실한 장로님들 중에서는 전 그런 태도를 취한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시무장로 한 분의 자녀분이 저보다 2살 아래인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이제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가다가 저 보면은 허리를 탁 숙여서 인사하셨습니다. 제가 뭐 대단했어요? 아니요. 그게 예의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예의를 지키는 교회 공동체 문화가 세워질 때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한국 현대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위기가 결국 교회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이걸 꼭 유념하시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3절 말씀. 무엇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날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의 일반 정치 이야기 속에서 교회 또한 이런 위기를 함께 겪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유,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고 싶어. 이게 최고 좋겠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조용히 다니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조용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라가 시끄럽지 않으려면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각성해가지고 선동질하는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교회가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의 정치제도가 좋은 정치제도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정치제도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손과 발로서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처한 이 내부 민주주의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이 책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의 눈에 좀 감추어져 있고 때로는 드러나고 있는 교회 정치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올바른 선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맡은 바 직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혼란한 세상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